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책이 하나 출간되었습니다. 우리 책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는 그런 홍보를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 특권을 요구하고자 여러분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난 1990년부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을 가둔 얽매고 있는 종족주의의 함정, 그 족쇄로부터 이제 해방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해서 호혜와 관용과 화협과 개방적인 국제협력에 내외 사회를 건설해 가야 될 때입니다 하는 그 점을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호소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무리하게 마련했고 또 여러분을 초청드렸습니다. 작년 7월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종족주의라는 것은 어떤 외부 세력에 대하여 맹목적인 적대 감정을 통합 원리로 삼는 아주 낮은 수준의 정치 원리를, 정치 이념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그런 종족주의의 함정과 족쇄에 빠지거나 걸린 지가 벌써 30년입니다. 주요 소재는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전시동원, 독도, 그리고 식민지 수탈론, 식민지 근대화론 등등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수많은 종족주의적 환상이 생겨나고 자가발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인들을 그 위의 역사의식으로 몰아갔다, 그런 생각으로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출간 이후에 학술서로서는 드물게 서점가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책을 편찬한 저희들의 조그만 나름의 큰 보람이자 기쁨이기도 했지만은 동시에 적지 않는 분노, 매도, 심하게는 저주 같은 공격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약속하기를 그 모든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평생 학문을 업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킨 결과 지난주에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는 또 하나의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책의 내용을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또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책의 내용을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제5편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제1편 일본군 위안부, 제1편은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들 영화나 소설로 또는 심지어 교과서나 각급 참고 자료로 알려져 있는 것은 총독부 권력의 방조하에, 묵인하에, 협력하에 일본군이 순진한 우리 조선의 처녀들을
납치 연행해갔다 하는 이와 같은 통설입니다. 국민적 통념이죠. 지난 반일 종북주의 책에서는 그것을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을 했더니 그 자체에 대한 반론은 없었고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 연구자들조차도 그러한 야만적인 어떤 납치와 연행은 없었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괴와 약취, 형법상의 용어입니다만은 가문이설이나 취업 사기로 처녀들을 속여서 확인한 관내 경찰관의 확인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발급된 여권 등등 제반 합법적인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날의 통념과 기준으로는 유괴와 약취지만 당시 공창제라는 것이 합법적인 성매매 산업이 인 공창제가 존속하는 한에서 그와 같은 합법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이면에는 국가 권력과 가부장과 남성과 그리고 주선업자들, 포주들의 약소 여성에 대한 성의 착취, 성 지배의 긴 역사가 전제되어 있다. 그러한 조선조 이래, 기생제 이래, 식민지기 공창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제, 해방 이후에 한국군 위안부제, 미국군 위안부제, 그리고 우리 민간 위안부제, 긴 역사 속에서 1937년부터 48년까지 일본군 위안부제의 그 역사적 위치를 올바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군 위안부제가 범죄일지인데 그것은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그 딸을 전차금을 받고 전차금을 받고 주선업자들에게 넘긴 가부장 권력, 그리고 약소 여성의 성을 착취한 남성, 그리고 그들을 가문이슬로 데려간 각종 포주 등 사업자들이 함께 연출한 그 시대의 고유한 역사적 현상이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위안부제를 다시 재평가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성찰할 필요가 있고 우리 속에서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리 안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약소 여성에 대한 인권이나 또는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저희들은 강조했고 이번에 다시 그 점을 재차 힘주어 역설했습니다. 제2편은 전시동원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들 조선의 청년들을 일제가 위안부와 마찬가지로 노예 사냥식으로 일본으로 끌고 갔다. 그래서 탄광이나 공장의 위험한 작업장에 내몰았고 많은 산업재해율을 강요했고 그러면서도 임금은 주나마나 아주 낮은 수준의 용돈 정도밖에 주지를 않았고 그렇게 해서 노예적으로 연행 복사당하다가 해방 이후에 돌아왔다 하는 이와 같은 전시 동원도 많은 경우에 어떤 종족주의적 환상에 의해서 지어진 허위의 역사의식이라는 것을 이번에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재작년 2018년 10월 달에 대법원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4명의 구 일본 대출의 노무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 구 일본 대출의 개통을 잇는 신일철 주검이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국내 자산을 김일철 죽음의 국내 자산을 압류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일거에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고 그 위기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저희들은 이 문제를 이야기한 4명의 원고들의 주장이 과연 사실인가를 자료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 자세하게 추적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들은 끌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제철의 공원 모집에 능동적으로 응했습니다.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연고까지 동원하는, 요사이 말로 빼까지 동원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어떤 그 자세로 공원 모집에 임했으며, 그리고 일본에서 노무하는 2년 남짓 세월에 그들은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일본 제철이 작성한 미불금 공탁 자료를 통해서 아주 여실하게 증명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들은 전쟁 말기에 그들이 근무하는 공장이 미군의 공습으로 파괴되는 통에 일본에서 조선의 함경도 청진으로 공장으로 옮겨옵니다. 그러다가 소련군이 상륙을 하니까 공장 전체가 급하게 해산을 하는 통에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정산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정은 일반화할 수는 없고 남겨진 자료에 의하면은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수 사정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로 연행되었다,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 또 혹사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전식입니다. 공장에서의 노무 관리가 군대식 규율에 입각하는 그 정도, 여가 시간에 군사훈련을 받는다든가 외출이 부자연스럽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노예적인 어떤 혹사, 반인권적인 혹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의 대공장들도 1960년대, 70년대까지 군대식 규율의 노무 관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제철의 공원들은 1970년대까지도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양국 간의 위기를 몰고 온 4명의 원고들의 소송의 제기 자체가 그대로 신빙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주장을 한국의 대법원은 그대로 취신하였습니다. 그걸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위기의 큰 어떤 원인이 이 나라가 봉착해 있는 정신문화의 근본적인 위기 상황이 도사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점, 한나라의 대법원이 양국 간의 어떤 기본조약과 관련된 중대 판결을 하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를 충실히 검증하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편은 독도에 관한 것입니다. 독도에 관한 것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독도는 기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한국 영으로 편입시킨 국제정치적 군사적 행위의 결과입니다. 한나라의 영토 변경은 국제정치적 군사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역사적 사건으로 회귀를 한다든가 외소화시켜서는 곤란한 두
두 나라 간의 영토 변경은 기본적으로 군사적이고 정치적 행위의 결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 해서 신생 대한민국의 국격을 세우고 독립의 의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1945년에 동경의 메가더 사령부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후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일본령으로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강대국 마음대로 영토를 붙였다 뗐다 하는 이러한 횡포를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하는 그와 같은 신생 독립국의 강력한 독립과 국격 보수의 의지가 만들어진 국제 정치적 군사적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국사기까지 올라가는 역사적 사건으로 회귀해서 지금까지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삼국사기 이래 소위 독도 고유 영토설로 주장해온 모든 주장을 하나하나 이 책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원래는 울릉도에 성립한 하나의 정치체제, 국가가 우상국입니다. 제주도에 탐나국이라는 국이 있었듯이 제주도를 가지고 탐나라고 별칭하듯이 이후 울릉도를 우산도라고 별칭하는 관행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덧 바다로부터 완전히 폐쇄된 조선왕조에 이르러서 울릉도 옆에 삼척과 동해 중간에 울릉도만큼 넓고 큰 비옥한 섬이 있다는 환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환상이 생겨나서 어떻게 역사적 경과를 밟아서 20세기 초에 소멸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세밀하게 이번 책에서는 추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산도를 근거로 한 독도 고유 영토설은 실정적이고 과학적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것 없이도 우리 한국의 독도에 대한 어떤 권리는 충분히 설명될 수 있고 또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3편 독도를 썼고요. 그 다음에 제4편은 토지 임야 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종족주의적 환상의 가장 역사적으로 오랜 근원을 갖는 것이 이미 1960년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전국 토지의 40~50%를 일제는 식민지 지배 초기에 토지조사 사업이나 임야조사 사업을 통해서 약탈했다. 총금으로 무장조사단을 편성한 다음 일체의 분쟁을 억압하고 빼앗았다는 것이 얼마나 그 객관적 근거를 견료한 황당설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제는 오히려 토지조사 사업 때 초기에 많은 국유지 분쟁이 발생을 하니까 그 원인이 뭔지 당장은 알 수가 없었죠. 어떻게 남은 나라를 병합한 외래 권력이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서부터 오히려 분쟁을 제기한 사람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을 처리를 했고,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12만 정도의 국유지를 연구소장농에게 다 분할을 했습니다. 24년까지. 그래서 국유 농지를 둘러싼 농지로서 국유지는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현실인데 농지를 빼앗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지난 50년 동안 지금은 교과서에서 사라졌습니다만 1960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의 교과서는 그렇게 우리의 한국의 젊은 세대들, 저까지 포함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임야조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야조사 사업이 끝이 났을 때 전국 임야의 40%가 연고자 있는 국유林입니다.
연고자 있는 국유림을 민유림으로 바꾸기 위해서 총독부는 소위 조림 녹화, 일정한 조림 실적이 있으면 대부를 소유권을 분랑하는 정책을 취했고, 그래서 오늘날 전국 남한의 경우에 산지의 70~80%가 민유림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국유림이 한국처럼 적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 일제가 그렇게 만들어낸 정책이 저렇게 결코 잘했다고까지 이야기하기도 곤란할 만큼 공공성에 관한 살림을 대거 민유림으로 만들어낸 것이 총독부인데, 역사학자들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을 창출하기 위해서 인사조사 사업을 했다. 이런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지난 반세기 동안 행해져 왔어요. 좀 자세한 책을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제5편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 저희들이 식민지 수탈론을 부정하니까 김남년 선생이나 저나 같은 경제사 연구자를 둘러싸고 덮어 씌운 것이 식민지 근대화라는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것을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식민지 근대화의 원조는 칼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통해서 재생할 것이다. 오늘날 인도의 역사 교과서를 보면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영국의 인도 지배는 인도인들을 근대화시켰다. 그것은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 소수의 몇 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공통으로 해당하는 근대화의 보편적인 경로의 하나입니다. 이 식민지 근대화에 저항해서 일어난 것이 사회주의 혁명이죠. 인민민주주의 혁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식민지 근대화의 길을 걸어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살고 있고, 아직도 인민민주주의 혁명에 덫에 걸려 우리의 동포 반이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역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지난 20세기의 세계사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를 비판하고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진정한 근대화 노선이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오늘날 한국 역사학계의 기본적인 어떤 역사관입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근대화의 출발은 어디냐? 근대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만인이 법 앞에서의 평등. 그것이 조선 민사령과 형사령을 통해서 1912년에 성립을 했다. 그 이전에 대한제국은 어떤 나라냐? 국가 위기가 발생하면 황제는 남나라 공간으로 파천할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고 시도했던 가산제 국가였습니다. 가산제 국가예요. 중화제국의 한 변방에 위치한 제후국으로서 가산제 국가였습니다. 이 국가 체제를 우리 힘으로 변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식민지 하의 위기에 우리가 참 그런 고통을 맛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라는 것은 서구 문명의 확산이라는 큰 틀에서 보아야 한다. 이게 세계사의 근대화의 보편적인 경로다 하는 것을 옆에 계시는 또 김남년 교수님께서 또 글을 쓰셨고요. 일본은 이 한반도를 자기의 신영토로 병합한 이후에 이것을 영구히 동화시키기 위해서 매우 체계적이고 치밀한 어떤 차별과 동화가 겸비된 식민지 지배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경제적으로는
일본과 거의 일본 경제에 거의 완벽하게 통합된 가운데 이른바 근대적 경제 성장의 경로가 개시되었고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으로보다는 속도가 느리지만은 동시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서 그 식민지 지배가 끝이 났을 때 한국인들의 3분의 1 정도는 근대 부분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성립할 수 있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 그 식민지적 개발은 동시에 조선인의 차별을 동반한 것이었지만은 조선인 스스로 그와 같은 차별에 대응을 해서 자기 자신을 근대인으로 개발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제대로 힘주어 강조를 했겠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특히 영남대학의 차명수 교수께서 참여하셔서 일제시대 때의 그 생활 수준이 신장이라든가 체중의 측면에서 어떠한 개선으로 나타났던가를 아주 명징적인 수량적인 데이터를 갖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와서 또 하나의 환상이 유포되고 있는데 우리가 무장투쟁을 통해서 해방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3,300회에 걸치는 지속적인 무장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를 남쪽에서도 드디어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사의 자유의 물결이라는, 자유와 통상의 물결이라는 큰 물결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반도에 상륙한 것이죠. 그 물결을 인도한 분이 누구냐?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이 책의 마지막에 썼고요. 그리고 특별기구로는 우리 박상호 선생께서 중국의 경우 반일 감정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조작된 것이다. 만들어진 것이다. 오히려 중국 혁명의 주체 모택동은 중국 혁명을 가능케 했던 일본의 중국 침략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하는 그러한 역사의 그 아이러니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저는 옆에 계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평생 대학에 봉직을 하면서 우리나라 대학의 정신문화가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의 원상이다. 그걸 다시 한번 비판을 했습니다. 온갖 황설이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이 유포가 되고 확산되고 있는데 대학은 침묵하고 있고 심지어는 대학 자체가 그러한 황설을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유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나라는 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다 선진적인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국가위기의 근본에 이와 같은 천박한 문화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근대화의 어느 과정에서 필히 봉착할 수밖에 없는 정신적 문화적 한계이기도 합니다. 근대화 중세 사이에는 단순히 법과 제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문화의 큰 간격이, 절벽이, 강이, 계곡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지난 20년간 어떠한 정신문화에 있어서 변혁을 이루어왔는가? 그러한 점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성찰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 책의 에필로그를 맞이했고요.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소개하지 못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옆에 계신 분들께서 좀 보충 발언해 주신다든가
질의 토론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